사람이 차랑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고 여기 경차가 있어요. 네. 둘 다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휘발유예요. 내가 체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음식으로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해주셨는데 요즘엔 간헐적 단식이 또 워낙 유행하고 의사분들도 사실은 간헐적 단식이 진짜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몸에 좋은지.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가 밥은 어떻게 먹는지 관심 없고요. 약 제대로 먹는지 관심이고요. 음식이랑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저같이 제끼에 먹어야 되고 결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 삼시세끼 제때 먹기를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 제외하고 제 환자들을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단식 시간을 제외한 먹어도 되는 시간에 마음껏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보면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살도 빠지고 대사지표도 좋아지고. 근데 사람 가지고는요, 뭐 중국에서도 큰 연구를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확실히 더 체중을 더 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체중 감량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안 먹어서 그 단식 시간에 내 몸에 충분기가 되면은 내 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자가포식을 해서 쓰레기를 다 청소해. 맞아. 자가포식 얘기하시죠. 이제 죽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들이 잡아먹는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험관 실험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저장된 지방을 막 사용을 해. 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내 혼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식사 제조를 해요? TV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제가 가까이서 봐도 밥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를 구별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박수를 드시고도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시고 술을 막 드시고도 술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자기 컨트롤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간헐적 폭식으로 연결돼서 살이 찌는 사례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헐적 단식을 너무너무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드시면 돼요. 저녁 한 6시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뭐 6시에 식사를 드시던 7시에 식사를 하시던 하면은 그건 거의 한 10시간 정도. 10시간이 뭐예요? 6시부터 6시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정말 자가포식이라든가 말씀하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순간들은 내 하루 일과 중에서 반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기가 좋은 건 아침을 안 드시는 간헐적 단식이 좋거든요. 하기가 좋죠. 왜냐면 저녁 굶는 것보다는 아침 굶는 게 쉬우니까. 그럼 이제 점심 저녁을 드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셨을 때는 그때 폭식이 되지 않도록 그때 영양결핍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공부를 3일째 할 거를 이틀째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면 뭐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한 번 먹는 식사는 권유하지 않는다. 그럼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간헐적 단식이 이론적으로는 몸에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게 몸에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올해 3월인가 간헐적 단식하면은 심혈관계 사망이 90% 증가한다는 논문이 미국 심장협회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그때 또 한참 도배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구가 잘못됐다, 연구가 보정해야 될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막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삼식을 했죠. 옛날에는 뭐 이식하고 일식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식을 하고 있으면 정말 간헐적 단식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교과서에 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던 일상적인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삼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건강 관리 잘 못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뭔가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뭐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발암물질 있는 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나쁜 거 짠 음식. 우리나라 위암이 엄청 줄어든 거는 냉장고가 보급돼서 음식이 짜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짠 음식이 우리 들어가면 짠 음식이 소금이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짠 음식이 위에서 위벽 세포를 소화관 세포를 헐게 만듭니다. 그럼 음식에는 항상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조금에 얘기할 탄 음식.
그 발암 물질이 위벽 안으로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금은 뭐 위암이랑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탄 음식, 어떤 음식들이든 태우면 발암 물질이 나와서 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뭐 소화기계 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췌장암, 유방암까지 증가시킨 걸로 되어 있고, 또 다 아시는 가공 음식, 소세지, 햄, 또 뭐 훈제 음식들, 이런 음식들도 역시 소화기계 암인 식도암, 위암, 그 다음에 간암, 폐암 이런 걸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지만 잘 안 되는 게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식. 여러분 찬 음식은요 안 발생 안 시켜요. 단지 너무 추울 뿐. 근데 뜨거운 음식은 65도 이상의 음식들, 그러니까 뜨거운 차를 계속 음용하시는 분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계속 드시는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게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하면서 소화관의 손상, 특히 식도 손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재생하면서 잘못된 세포가 생겨서 식도암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국보다는 사실 식은 국이 더 좋은 음식이긴 합니다. 굳이 그럼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언제나 뭐 동전이 양면처럼 다 있는 거니까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이런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차가운 걸 안 먹잖아요. 이게 목에 안 좋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대장 장정결제 한 2리터 먹잖아요. 2, 3리터 네. 먹으면 젊은 분들은 2, 3리터 먹어도 괜찮지만, 그 포칼스웨트 같은 거 말한 거죠. 그거, 건강건지 전날 먹는 거야. 그 물 많이 너무 먹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예. 먹는 거. 근데 이제 체구 작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떠세요. 너무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니까 체온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떠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메리카노는 다 젊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사실은 있으신 분들은 네, 다 달달한 따뜻한 걸 거 드시잖아요. 드시잖아요. 달달한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다면 당연히 누구한테나 제일 나쁜 거는 뜨거운 음료라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드실 때는요 꼭 얼음 한두 개 넣어주세요 하고 커피숍에서 받아서 나오세요. 그냥 성급하게 먹다가 이 안에 그 화상 다 입으니까요. 근데 교수님 그 건강검진 하는 날, 그 전날부터 먹죠. 그 포칼스웨트 같은 그걸 먹는데, 요즘에는 당일날인가 알약 먹는 거 있죠. 예. 그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네, 잘 돼요. 네, 대부분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소화관 운동이 특별히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장 정결이 안 돼서 낭패를 보시지만 다 잘 됩니다. 요즘 약들이 좋아서 소화관으로 물을 잡아당겨가지고. 옛날에 이제 옛날부터 포칼을 먹다가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새로 생긴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뭔가 아직 신뢰도가 뭔가 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많이 썼었어요, 옛날부터. 네. 자, 그럼 암 예방에 좀 효과적인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좀 뭘까요? 꼭 먹으라고 강조드리는 채소와 과일, 그러니까 많은 양의 채소와 적당량의 과일은 적당량. 어떠한 연구에서도 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섬유소를 많이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독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해독, 정말 해독을 시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섬유소 많이 먹어서 장관의 발암 물질이 내 장관에 덜 흡수가 되게 빨리빨리 대변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라. 섬유질이 많은 게 채소와 과일인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통곡류에도 되게 많고 콩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견과류도 엄청 많습니다, 섬유소가. 네. 근데 물 많이 드셔가지고 또 발암 물질이 내 비뇨기계를 빨리 접촉하지 않고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덜 짜게 먹으면 짠 것으로 인한 암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우지 말고 먹기. 그다음에 가공육 줄이기. 적색육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기. 그럼 채소 과일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시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는 좀 좋은 차를 타지만 나머지는 명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돈을 그럼 어디에 쓰느냐? 마트나 가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좋은 걸 사려고 해요. 유기농이 보이면 유기농 사려고. 왜냐하면 이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건강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과일도 뭐 채소도 유기농이 있고 조금 더 비싼 게 있고 더 싼 게 있고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뭐 유기농인 것과 아닌 것과 실제 몸에 들어왔을 때 좀 차이가 있긴 한가요? 건강 측에서. 유기농이든 아니든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없고 당연히 이제 잔류, 비료, 단류 농약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유기농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굉장히 깐깐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저는 제가 애를 셋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마트에서 아이 그냥 집에 있고 학동기 때 막 크고 있을 때는 제가 장 보고 나오면은 뒤에 서 있는 아주머니가 아유 집에 손님 오시나 봐요. 그랬어요. 너무 카드가 근데 그렇게 사다 놔도요. 딱 이틀이었어요. 애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마트에 가보시면요, 일반 유기농이 아닌 것이랑 값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유기농이 아닌 일반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보면 어떨 땐 유기농이 더 싸서요. 그럴 땐 유기농 들고 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외식에서 이거 못 여쭤봤는데, 건강을 위협하면 최악의 외식, 이제 식당이 분식집이라고요? 외식도 사실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곡류, 통곡류 들어오고 채소 많이 들어오고 단백질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맞는 데가 바로 분식집이거든요. 떡볶이 다 탄수화물이고 튀김 탄수화물 플러스 기름, 순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거의 다 기름 플러스 탄수화물이잖아요. 당면 들어있으니까. 분식집을 이용을 할 때는 그래도 뭐 김밥도 좀 주고 비빔밥도 좀 주는 분식집을 이용을 해야지 정말 이런 분식들만 드셔서는 네 당연히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은 탄수화물은 과잉이 되고 다른 영양소는 결핍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분식을 집에 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떡튀수 많이 시키잖아요. 떡볶이, 튀김, 순대 딱 시켜서 보통 남자는 사실 그렇게 시키면 이름을 시켜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먹으면 가끔 먹는데 먹고 나면 진짜 급 졸림이 너무 와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뭔지 모르겠 당이 뭐 달고 짠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졸리게 되는 건가? 네. 실제 그런 그게 건가요? 실제로 그런 게 그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맞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딱 필요한 양만큼만 나오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놀래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더 많이 나온 인슐린이 더 떨어뜨려요. 그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이 되게 힘들거든요. 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나빠지는 분도 있고 우울해지는 분도 있고 배가 고파서 또 먹는 분도 돌아서고 또 먹는 분도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차면서 저희 집 애들도 같이 채워봤어요. 네. 그랬더니 걔네는 20대인데도 특정 음식들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그 유부초밥 된 거 1인분 넘게 먹으면 네. 거의 뭐 당뇨 환자만큼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스파이크로 딱 올라갔다 떨어져서 뭔가 어떤 성분만 많이 들어있고 다른 게 없는 것들이 건강에 좋을 수는 없어서 대놓고 먹어서는 조금 건강하게 먹기는 어렵죠. 간혹 먹는 게 저는 정말 좋다 생각한 게 제가 예전에 막 작년에 술 엄청 많이 마시다가 이제 월에 한 2번 뭐 많아봤자 4번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매일 먹어도 맛있긴 한데 매일 먹어도 맛있다고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가끔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마실 때는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비싼 술을 비싼 음식을 덜 먹을 텐데 가끔 먹으니까 한 번 차려서 먹을 때 좋은 술. 한 번 먹을 때 좋은 음식. 숙취 적은 거. 네. 근데 작가님 그거 많이 모르시는 게 옛날에 뭐요? 이제 항상 그 심혈관 질환이 좋아서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니라면서요. 그거 바뀌어가지고 한 잔 더 좋지 않다. 먹지 말라. 네. 네. 하지만 교수님께서 인생의 낭만을 위해서 가끔은 술은 드시니까요. 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가끔. 네. 아. 남자분들은 2잔 정도까지. 네. 자, 그럼 건강하고 싶다면 몇 시 이후부터 음식을 좀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음식물이 이제 위 안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보통 2~3시간이에요. 그런데 두세 내가 시간. 되게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은 음식을 드셨거나 내가 대충 씹고 삼켰거나 내가 소화력이 약하면 그게 한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늘어나고요. 정말 더 소화력이 늦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다음날 내시경 들여다보면 음식이 차 있어서 내시경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11시 정도에는 보통 자야 그렇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1시를 친다면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마지막 음식이 8시 내지 9시 이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시간 땡기면 7시에서 8시가 되겠죠.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관으로 혈액이 쫙 몰리게 되니까 되게 나른해지고 굉장히 졸려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TV 보면서 주무시는 분이 되게 많죠. 할머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나이 드신 보통 분들은. 우리가 어머님들도 차려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밤에 한 자기 전 1~2시간 전에 무거운 거는 좀 싫으니까 가볍게 블루베리든 뭐 사과든 아니면 감이든 이런 거 먹잖아요. 먹는 게 많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헤비하지 않을 거 생각하니까. 요것도 사실은 안 먹는 게 더 좋긴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식사로 들어오는 칼로리는 여성분들은 한 5~600, 남자분들은 한 700~800 정도 들어오고요. 작은 양의 간식을 한 2시간 이전에 드시는 거는 말씀하신 그 정도는 100칼로리, 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우유 한 컵.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같이 많은 양, 저녁 때 뭐 치맥 그런 거 시켜 드시는 거는 그대로 위장관에 남아 있어서 위장관으로 막 혈액이 옮겨가고 시끄럽잖아요. 움직이고. 맞아요. 그러면 수면의 깊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자다가 역류 일어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속 아프고 입안이 쓰죠. 신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또 뱃살로 많이 가죠. 자, 그럼 저녁 식사 때 좀 먹으면 좋은 음식과 자기 전 피해야 하는 음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먹어도 자기 전에는 안 좋아서
뭐 연구들 보면은 많이 드시는 게 멜라토닌이라던가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세로토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뭐 얘기하고 수면에 좋은 음식, 네, 유제품 많이, 그다음에 타트 체리, 토마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음식들 실제로 연구에 보면은 수면에 도움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음식도 저녁 이후에 자기 전에 먹어서 도움된다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데이타임에 낮 동안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 전에 먹으면 뭘 먹어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럼 저녁 식사 때는 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은 거예요? 네, 똑같이 통곡류 드시고 채소 좀 챙겨 드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고. 혹시 그럼 낮에 먹으면 약인데 밤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뭐 금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금인데 저녁에 먹으면 똥이다. 이거는 뭐. 네, 뭐 사과는 저는 언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가진 산도 때문에 위장 증상이 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지. 아침에 드셔도 금사과, 점심에 드셔도 금사과, 저녁에 드셔도 금사과. 하지만 자기 전에 드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덩사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딴 데서는 십자화가라는 얘기 하셨던데 이건 뭐예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양파, 파 이런 채소류가 다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엄청 뭐 새로운 그런 거는 아닌데 브로콜리 이런 거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네.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얘네들이 굉장히 섬유소가 많아가지고요. 저녁 때 늦게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위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언제 드셔도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만 안 드시면은 건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서 연결한 질문으로 수면 부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 아빠가 이제 수면을 좀 해서 물어보면 수면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 환자들을 좀 보죠. 그래서 네네. 자기가 보기에 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일단 뭐 당장 느끼는 거는 잠 못 자면 그 다음 날 집중 안 되잖아요. 집중 안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예민해지죠. 잠 못 자면 뭐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 모든 분이 이제는 다 알고 노폐물을 제거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요. 실제로 임상시험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그날 잘 재운 사람이랑 못 자게 한 거예요. 6시간 이상 자려고 그러면 알람 해갖고 깨우면 항체 형성하는 율이 잘 잔 군과 못 잔 군을 비교했을 때 잘 잔 군이 훨씬 좋아요. 20-30% 정도. 왜냐하면 밤에 면역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밤에 못 자고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 유방암 위험도 증가하고 그다음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 높아지거든요. 당연히 혈당 조절이랑 당뇨병 위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만 위험도 증가합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전날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내가 사실 건강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건강 행동은 다 에너지를 수반을 해야 돼요. 비건강한 거는 에너지가 없어도 해요. 그럼 내가 그 다음날 건강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못 해요. 그때 먹고 싶은 거는 대부분 단짠이에요. 단짠, 맵지, 맵고 예, 기름기 많은 거. 뭐 내가 전날 잠을 못 잤는데 키위를 막 삶아 먹을 열이가 나는 사람 저는 환자로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어떤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간호사 얘기해 주셔서 이게 특정 직업군들이 물론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한 직업이지만 특히 이 밤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상교대하는 직업들이 제가 알기로 개인의 건강에는 진짜 치명적으로 안 좋고 몇 년 이상 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프트 워커라고 하잖아요. 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시프트 워커인 분들이 특히 암 같은 경우 여자분들한테 유방암의 위험도를 확실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젊은 간호사들은 시프트 워크를 하고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힘들어서. 자, 그러면 잠을 달아나게 하는 생활 습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뭘 좀 없애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많이 신경 안 쓰시는 게 뭐 내가 잠을 자는 환경이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어떻게 그래서 되죠? 좋은 침구, 호텔 침구 이런 게 완전히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아예 쳐보세요. 호텔 침구 하면은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하얀 이런 상품들을 팔아요. 그거 딱 들어가면 뽀시락뽀시락 바싹 마르고 깨끗한 침구. 집 침구도 사실은 그래야 잠이 잘 오고요. 내가 자는 방이 시끄럽거나 너무 화나면 당연히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너무 춥거나 더워도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잠자는 방이 쾌적
노력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잠을 방해하는 거를 빼셔야 없애야죠. 되는 거죠. 많이 아시는 스마트폰 이런 건 다 아시죠? 또 약간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기 전에 내 몸을 너무 자극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그런데 그게 운동도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되게 무서운 걸 봤어요. 내가 되게 뭉클한 걸 봤어요. 그래도 나의 감정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안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자기 전에 유튜브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근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럴 때 재밌는 거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재미없었던 과목 있잖아요. 물리학이면 물리학, 철학이면 철학. 네, 그런 걸 하나 틀어놓고 라이트를 끄고 난 다음에 들으셔야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잘 때는 저기 전에는 절대로 자극이 두 방향. 그러니까 보고 듣고 다 오면 나를 깨우기 때문에 한 방향. 듣기만 하거나 책을 읽으면 보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자극이 와야 된다. 너무 지겨우니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환자분들이 내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힘이 없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그걸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다음날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반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에 그만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내 몸을 8시간 정도는 잘 바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내 몸에 피로물질이 쌓여가지고 그 아데노신이 내 몸에 뇌세포에 가서 붙어야 잠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낮에 별로 활동을 안 하고 누워 계시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누워 계세요. 그럼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그 다음에 힘이 없어 또 누워 계세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으려면 낮에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음주나 가식은 안 좋을 텐데 수분은요. 저도 이제 자다가 한 번쯤 화장실을 가잖아요. 한 번에도 안 깨고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근데 뭐 한 번까지는 다들 화장실을 가시죠. 그런데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 원인들, 뭐 전날 저녁 때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되게 많이 마셨거나 또는 술 드시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이뇨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카페인 음료를 드셨거나 이런 경우는 자다가 당연히 가시게 되죠. 내가 먹는 약에 이뇨제가 있거나 그러게 아닌데 두 번 화장실을 간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내보내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또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다가 한 번 정도 소변 누는 것까지는 그거는 괜찮은데 정상이다. 두 번이면 물을 좀 적게 마셔보거나 아니면 네.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그렇죠. 받아봐야 된다. 네네. 자, 그러면 수면 결국 정리하는 질문으로 어느 정도 자야 하는 걸까요? 네, 이건 뭐 확실하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확실하게. 7시간 내지 8시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든 질환의 발생, 사망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 너무 많이 자도 이게 6컵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9시간 이상 잔다고 더 건강한 거 아니라서 7시간 내지 8시간 그 정도 주무시는 게 가장 건강한 수면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체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4시간, 5시간 자도 진짜 그냥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개별성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도 8시간 못 자는 거니까 나중에 쌓여가고 본인도 모르겠지만 쌓여가는 거다 봐야 되나요? 근데 그분이 알람을 하지 않고 4시간 자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알람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4시에 눈이 딱 깨져 이런 분들은 그냥 필요한 것만큼 주무신 거고요. 그리고 낮에 또 에너제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그런 건데 내가 4시간만 자고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게 알람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건 그분은 자기 생리적인 요구량보다는 못 주무시는데 단지 그 환경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일이 없는 날을 이제 다음날 일어날 때는 제 그냥 규칙 중 하나인데 알람 아예 안 해놓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알람으로 깬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몸에 지금 피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날 깨우는 거라서 알람 없이 내가 푹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베스트일 거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게 원래 베스트예요. 그게 원래 베스트고 알람으로 일어나는 게 안 좋은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알람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정상이고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지금 과연 2시간 또 인터뷰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게 대부분 건강과 내 몸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둥근 애가 떴습니다. 노래랑 같이 사시면 됩니다.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 이 책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책값이 19,500원인데 참 사람들이 저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19,500원이 뭐 비싸다 했고 싸다 할 수 있는 건데 요 돈을 가지고 뭐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이든 특히 영양제 같은 게 일단 먹는다면 꼭 삶의 중요한 것들은 책으로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뭐 오케이 저는 이게 10만 원 칠게 10만 원을 쳐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 꼭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라도 책 한 권 정도는 그 분야에서 건강에 관련해서 보는 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요즘 뭐 90세 시대라 불리는데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꼭 사람들이 건강책은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 정보는 무료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워낙 뭐 요양 유튜브도 되게 많고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하지만 이게 또 이 책이 꽤 두껍고 종이도 좋은 거 썼고 그다음 풀칼라 인쇄를 하고 사실 많은 양이 들어있고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얘기한 내용들도 다 이 책에 권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또 읽어봐 주시면 또 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판사 때문에 돈을 받고 찍는 것도 아니지만 이 책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건강 관련된 거라서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꼭 책 한 권은 이런 거 건강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건강 관련된 책 한두 권은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김작가TV의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건강 딱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먹는 거에 대한 책을 쓰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근데 뭘 먹으면 힘이 나요? 어떤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힘이 나요?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이 차랑 똑같아요. 굉장히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고 여기 경차가 있어요. 네. 둘 다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휘발유예요. 그래서 제일 이 차가 달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주는 거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좋은 차처럼 사람 가득 채우고 짐 가득 실은 사이에도 언덕 올라가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터도 될 건지 아니면은 사람 없어야 에어컨 켜고 언덕 올라가는 차가 될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심폐기능과 근력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내가 부족한 거를 먹으면 굉장히 체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음식만으로 내가 막 체력이 좋아지지는 않고 내가 체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음식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보다는 자연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건 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영양제 안 먹거든요, 거의. 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의사분들이 영양제를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의사도 비타민 D 정도는 다 먹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종합영양제 정도는 먹어요. 저도 종합영양제를 먹거든요. 네. 혹시 어디 거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브랜드 나가도.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회걸 박사랑 친하기 때문에 그 사모님인 여 선생님도 저랑 같이 개원도 했고 해서 당연히 거기 거를 사 먹고요. 환자분한테는 센트룸이라고 마이얼스에서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먹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스타디 연구도 되어 있어서 그거 먹으라고. 가격도 되게 싸요. 비타민 D는 뭐 먹어야 돼요? 상품명까지 있으면 좋아요. 그거 아무거나 사서 드셔도 돼요.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환자분이 계속 상품명을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 병원에 있을 때는 원내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서 비타민 D는 정말 아무 데나 사서 드셔도 되는데 단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름 아는 브랜드에서 나와서 사서 드시는 거면 무엇을 사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정도 관리가 된 좋은 재료로 만든 비타민 D를 준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다음번에 보시고 오늘 못다한 영양제라든가 이런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얼마 전에 출간하신 식생활 상담소도 보신다면 여러분의 올해 건강이 더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지고 오래 살아야 우리가 재테크도 가장 중요한 복리도 결국엔 오래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 명시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박현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